찬밥 한 술만 주시게. 한겨울 눈보라치던 밤, 한 노파가 낯선 집 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은 서리를 인 듯 헝클어지고 걸친 것은 찢어진 남루한 옷 한 벌뿐이었지요. 가난한 부부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그 밤 마지막 남은 밥을 덜어 이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술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디 한 술만 적선하시게. 한겨울 저녁 눈발이 성글게 날리는 초가 마당이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살인문 앞에 웬 노파가 쓰러질 듯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백발은 헝클어져 서리를 인 듯했고 걸친 것은 찢어진 남루 한 벌뿐이었습니다. 찬밥 한 술만 배가 고팠소.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여인은 같은 말을 되뇌다가 이내 다리가 풀린 듯 문 앞에 폭 고꾸라졌지요. 눈 위로 쓰러진 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린 건 그때였습니다. 여보, 누가 쓰러졌어요? 연실이었습니다. 28, 이 집 안주인이었지요. 낡은 치마 저고리 차림에 손끝이 부르튼 여인이었습니다. 연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파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노파의 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지요. 연실의 팔을 붙든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것은 남편 봉식이었습니다. 32,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였지요. 뼈만 남은 소 한 마리와 자갈밭 몇 되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추위에 웬 노인이. 봉식은 말끝을 흐리며 노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때에 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매만은 어딘가 곱상한 데가 있었습니다. 봉식은 잠깐 고개를 갸웃했지요. 여보, 얼른 안으로 모셔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그래, 그러세. 부부는 노파를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냉기가 도는 좁은 흘방이었지요. 연실은 아궁이에 남은 건불을 긁어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봉식은 하나뿐인 이불을 노파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였습니다. 눈을 뜨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따금 입술만 달싹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쌀이 한 줌도 없는데. 연실이 부엌 살강을 뒤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부의 저녁거리라고는 아침에 먹다 남긴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반은 얼어 있었습니다. 임자, 그거라도 데워드리게. 봉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실은 잠시 그 찬밥 덩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 밤 부부의 배도 고를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두말 없이 그 밥을 물에 말아 데웠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천천히요. 연실은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떠서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노파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였지요. 한 술, 두 술, 밥알을 삼키는 것만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노파의 흐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그 말만은 또렷했습니다. 연실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봉식은 문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살림도 간데없는 처지에 남을 거둔다는 게 어떤 일인지 봉식이라고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득 봉식의 머릿속에 오래전 여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봉식의 어머니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거린이 오면 제 밥을 덜어서라도 먹여보냈지요. 어린 봉식이 그걸 아까워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봉식아, 잘 들어라. 귀한 사람은 비단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란다. 굶은 이 앞에 내미는 밥 한 술, 그것으로 사람의 값이 가려지는 법이니라. 그때 봉식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밥 한 술이 사람의 값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말이 정작 무슨 뜻이었는지 봉식이 뼈에 새기게 되는 날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임자, 이 노인 어디서 온 사람일까?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실성한 개로군. 봉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실은 잠든 노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골이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젊었을 적엔 꽤나 고왔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겠지요. 이렇게 늙고 병들 때까지 자식은 어디서 뭘 하는지. 연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지요. 그래서인지 연실은 이 낯선 노파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늙으면 절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 누가 밥 한 술 떠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봉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봉식은 잠결에 몇 번이나 깨어 노파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행여 이 추위에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서였지요. 노파는 이따금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날이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봉식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실성한 노인의 헛소리치고는 어딘가 말투가 고왔기 때문이지요. 날이라니 거린 노파가 누구더러 날이라 부른단 말입니까? 하지만 봉식은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그런 것까지 헤아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식이네가 웬 미친 노파를 거뒀다더군. 저 먹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 무슨 청승이래.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지나가던 이 서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곧 내다 버리겠지. 두고 보게.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 마을에서 봉식네가 얼마나 궁한지 다들 알았으니까요. 실성한 노파 하나를 더 먹인다는 건 그 궁한 살림의 돌덩이를 얻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봉식과 연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노파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임자, 남들 말이 사납네.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문을 닫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연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봉식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봄까지만이라도 정신을 차리시면 집을 찾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진 우리가 모시는 수밖에요. 부부는 그렇게 이름도 내력도 모르는 노파와 한 지붕 아래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그 겨울이 부부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며칠이 지나도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떠먹여 주면 받아먹고 손을 잡아주면 얌전히 따라왔지요.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파는 잠결에도 옷섭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옷을 갈아입히려 하면 실성한 사람답지 않게 기를 쓰고 저고리 앞섭을 움켜쥐었지요. 마치 그 안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도 감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옷이 다 젖었어요. 갈아입으셔야 해요. 연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앞섭을 꼭 쥔 채 고개만 저었지요. 그 앙상한 손끝에는 이상하게도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참, 무얼 그리 쥐고 계신가? 봉식이 다가가 살펴보려 하자 노파는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봉식은 더 손대지 않았지요. 임자, 그냥 두세. 무슨 사연이 있는 게지. 연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앞섭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이 장차 무슨 일을 불러올지는 짐작조차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열이 오르내렸고 밤이면 식은땀에 젖어 앓는 소리를 냈지요. 연실은 밤새 노파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얹었습니다. 봉식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새벽 지게를 지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어딜 가시게요? 미음이라도 쏘어드려야 하지 않겠나. 약도 한 첩 지어 와야겠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연실이 봉식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봉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임자,
사람 목숨이 좁쌀 한 되보다 못하겠나. 연실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봉식은 그날 제가 밤새 삶은 집신 몇 죽과 새끼줄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엮은 물건들이었지요. 그 돈으로 좁쌀 한 되와 약재 몇 냥을 지어왔습니다. 연실은 그 좁쌀로 미음을 쏘았습니다. 묽은 미음을 한 숟갈씩 떠서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노파는 며칠 만에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실이 노파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문득 노파가 손을 뻗어 연실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의 손길이라기엔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지요. 착한 것 참으로 착한 것. 노파는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연실은 가슴이 뭉클해져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나으세요. 나으셔서 댁이 어딘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노파는 대답 대신 그저 연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이상하게도 곱고 매끄러운 데가 있었지요. 밭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연실은 그것을 문득 이상히 여겼지만 이내 잊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 정신은 놓으셨어도 마음은 살아 계시는구나. 연실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한 손길 속에 그 고운 손끝 안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잠겨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월도 그 눈처럼 소리 없이 부부의 곁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부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봄까지만 모시자던 것이 봄이 되어도 노파는 제 집을 기억해내지 못했지요.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찌 되세요? 연실이 물으면 노파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댁이 어디예요? 자제분은요? 그 물음에는 이따금 노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한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지요. 마치 떠올리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억지로 여쭙지 마세요. 여쭐 때마다 저리 괴로워하시니 그래야겠네. 언젠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시면 그때 말씀하시겠지. 부부는 노파를 그저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식이네 미친 노파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노파는 어느새 이 집의 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노파는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성한 사람이라 큰 도움은 못 되었지요. 그래도 마당에 건부를 쓸고 나무를 다듬고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파는 실성한 사람이라기엔 손끝이 지나치게 정갈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수저를 놓는 자리가 반듯반듯했지요. 하루는 연실이 마당에 나가보니 노파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유려한 획이었지요. 연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것이 예사 솜씨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글자예요? 노파는 제가 쓴 글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흠칫 놀란 듯 손바닥으로 쓱쓱 문질러 지워버렸지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새파랗게 질린 채 넘어간 것입니다. 아이 어미가 울며 불며 뛰어다녔지만 누구도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마당에 있던 노파가 성큼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번쩍 안아 거꾸로 세우고는 등을 몇 차례 야무지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컥 하며 막힌 떡을 토해냈지요. 아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숨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저 미친 노파가 우리 아이를 살렸네. 아이 어미가 노파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실성한 노인이 어찌 저런 법을 안단 말인가. 저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반가의 마님들이나 배우는 구안법이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봉식과 연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임자,
저 할머니 아무래도 예사분이 아닌 것 같네. 글씨며 저 구안하는 솜씨며 글이라면 양반집에서나 배우는 것 아니에요. 저 할머니가 대체 어디서?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성한 노파의 내력을 캐물어 봐야 알아낼 도리가 없었으니 그저 고개만 갸웃할 뿐이었지요. 그해 여름 마을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살던 석첨지라는 자가 이 마을로 옮겨온 것입니다. 석첨지는 근방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너른 전답에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종을 여러 뿌리며 떵떵거리고 살았지요. 저 석첨지 말이야.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대. 그래? 저리 크가.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년쯤 전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지 뭐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자가 하루아침에 큰 전답을 사들이고 거참 무슨 수로 그리 됐을꼬. 사람들은 석첨지의 내력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자에게는 늘 말이 따르는 법이지요. 하지만 석첨지는 겉으로는 후덕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조금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마을 일에 돈을 내놓기도 했지요. 그래도 인심은 좋은 양반이야. 그만한 부자가 저리 베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들은 석첨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한 인심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첨지가 마을을 둘러보러 나섰을 때였습니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길을 지나던 석첨지가 봉식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노파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석첨지에게 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손에서 나물 소쿠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지요. 노파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석첨지의 뒷모습을 쫓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연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노파는 연실의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었지요. 저 사람이. 노파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 했지요. 석첨지는 그런 노파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석첨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실성한 노파 하나가 저를 보고 떠는 것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이지요. 임자, 할머니가 저 석첨지를 보고 왜 저리 놀라시는 걸까? 봉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연실도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글쎄요, 어디서 뵌 분인가? 실성한 분이 누굴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나? 부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지요. 도둑놈 우리 대감을 그리 만든 것이. 봉식은 그 말을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대감이라니. 거린 노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그 말의 무게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요. 임자, 아무래도 저 할머니께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게야. 저도 그리 느껴요. 그런데 여쭐 수가 없으니. 부부는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노파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또 봄이 지나갔습니다. 노파가 부부의 집에 온 지 어느덧 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2해 동안 부부는 한결같이 노파를 봉양했습니다. 제 배를 고르면서도 노파의 밥그릇은 거르지 않았지요. 병이 나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추우면 제 이불을 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를 두고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련한 것들, 아직도 저 미친 노파를 끼고 사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지만 개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글쎄, 나는 저 봉식이 내외가 참 곱게 보이던데 요즘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인을 저리 모시는 이가 어디 있나. 말들이 어떻든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자,
우리가 이 할머니를 왜 이리 모시는 걸까? 남들은 다 미련하다 하는데 어느 밤 봉식이 문득 물었습니다. 연실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웃었지요. 글쎄요. 그냥 저 할머니를 뵈면 자꾸 마음이 가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자식이라. 봉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부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연실의 배는 한 번도 불러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부부에게는 남모를 아픔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 할머니를 친어머니라 여기고 모십시다. 자식 없는 우리에게 하늘이 어머니 한 분을 보내주신 거라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그리하세. 부부는 그렇게 노파를 어머니 삼아 모시기로 했지요. 그날 이후 부부는 노파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노파도 그 소리가 좋은지 어머니라 부르면 흐린 눈에 물기가 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파가 품은 사연이 머지않아 온 고을을 뒤흔들 폭풍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복판에 방금 마을을 지나간 저 석첨지가 서 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노파가 부부의 집에 온 지 2해째 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요. 연실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얹으며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봉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지켰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열에 들뜬 노파가 문득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초점 없이 흐리던 눈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노파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실성한 사람의 웅얼거림이 아니라 또박또박한 말이었지요. 연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봉식이네 집이요. 봉식이네. 노파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흙벽, 다해진 이불, 그리고 제 곁을 지키는 젊은 부부의 얼굴을.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네들이 이 늙은 것을 2해나 거두어 주었구먼. 어머니, 이제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셨나 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연실이 노파의 손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든 모양이었지요. 자네들에게 이제는 말해야겠네. 이 늙은 것의 사연을. 노파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봉식과 연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노파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나는 원래 이런 거린이 아니었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도성의 어느 대갓집 안주인이었네. 우리 대감께서는 나라의 큰 벼슬을 지내신 분이셨지. 큰 벼슬이라니요. 봉식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잦아들었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날들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감께 영모의 누명이 씌워졌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신 게야. 대감께서는 결국 사약을 받으셨네. 연실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네. 재산은 나라에 몰수되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나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네. 그 뒤로 한 해 남짓을 정처 없이 떠돌았지. 넋이 나간 채 이 고을 저 고을을 헤매다 그의 자네들 집 문 앞에까지 이른 게야. 그럼 자제분은요? 아드님은? 연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네. 그 아이도 그때 붙잡혀 먼 곳으로 끌려갔지. 그 뒤로 소식이 끊겼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죽었으려니 여기고 살았네. 노파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이었지요. 봉식과 연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노파가 이윽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저 석첨지라는 자를 아는가? 봉식이 흠칫 놀랐습니다. 석첨지라면 이 마을 부자 말씀입니까? 그 자가. 노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우리 집 청직이었던 석가 노밀세.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청직이라니요. 우리 대감을 그리 만든 것이 바로 그놈이야. 그놈이 우리 집안의 재물에 눈이 멀어 없는 죄를 꾸며 대감을 모함한 게지. 대감께서 돌아가시자 그놈은 우리 집 전답과 재물을 모조리 제 것으로 빼돌렸네. 노파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그리했느냐. 우리 대감께서 생전에 제게 재산을 팔았노라. 거짓 문서를 꾸며낸 게야. 매매 문서를 위조한 게지. 관에서도 그 문서를 보고는 그놈 것이 맞다 하였네. 나는 그 억울함에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지. 봉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노파가 왜 석첨지를 보고 그리 떨었는지, 왜 도둑놈이라 헛소리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봉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위조 문서라면 그것을 어찌 증명합니까? 관에서도 진짜라 하였다면서요. 노파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제 저고리 앞섭을 풀기 시작했지요. 2해 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 앞섭을 말입니다. 내가 왜 정신을 놓고서도 이 앞섭만은 죽어도 놓지 않았겠는가. 앞섭 안쪽에는 무언가가 단단히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실밥을 뜯어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조그만 물건이었습니다. 노파가 헝겊을 풀자 봉식과 연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도장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옥으로 된 도장이었지요. 어스름한 새벽빛에도 은은한 빛을 뿜는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진짜 인장일세. 노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석가놈이 위조한 문서에 찍힌 인장은 그놈이 가짜로 새긴 것이야. 진짜 인장은 바로 여기 내가 지니고 있네. 이 진짜와 그 가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획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게야. 그리 되면 그놈의 문서가 위조라는 것도 밝혀지겠지. 봉식과 연실은 그 작은 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2해 동안 노파가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네들 이 늙은 것에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겠는가. 노파가 부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죽기 전에 우리 대감의 억울함을 풀고 싶네. 그놈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이 늙고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노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식은 그 손을 꼭 마주 쥐었지요. 날이 밝은 뒤 부부는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자, 어찌하면 좋겠나. 봉식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연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여보, 저는 무서워요. 석첨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 고을이 떠받드는 부자잖아요. 관가와도 연이 닿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당해요. 그건 그러네만. 게다가 어머니 말씀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미친 노파라 여기는데 우리가 나섰다가는 괜히 석첨지의 미움만 사서 우리마저 화를 입을지도 몰라요. 연실의 말은 하나하나 옳았습니다. 봉식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실성한 노파의 말 한마디에 온 고을의 부자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임자 말이 다 맞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닐지도 몰라. 봉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봉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오래전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귀한 사람은 비단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란다. 굶은 이 앞에 내미는 밥 한 술, 그것으로 사람의 값이 가려지는 법이니라. 봉식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곁에 잠든 아내를 가만히 흔들어 깨웠지요. 임자, 자는가? 왜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이 일을 모른 척할 수가 없네. 봉식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2해 동안 어머니를 모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 불쌍해서였지. 억울해서였지. 그런데 이제 그 억울함의 뿌리를 알고서도 모른 척한다면 우리가 2해 동안 떠먹인 그 밥은 다 무엇이 되는가? 연실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드님이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 하셨네. 죽었다 여기고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 하지 않았나. 내가 그 아드님을 찾아보겠네.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의 한을 함께 풀 수 있을 게야. 그러다 잘못되면요. 우리 두 사람마저. 임자, 봉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세상에 옳은 일 한 번 못하고 죽는 데서야 그게 사람인가. 문 앞에 쓰러진 노인을 거둔 것도 우리요. 두 해를 어머니라 모신 것도 우리일세. 이제 와서 그 어머니의 한을 못 본 척하면 나는 평생 발 뻗고 잠들지 못할 걸세. 연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남편의 손을 마주 쥐었지요. 알았어요. 여보, 저도 함께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이 함께요. 봉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온 고을이 떠받드는 부자를 상대로 실성했던 노파 하나의 한을 풀기 위해 나서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험한 길이 될지 부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한 마음은 봉식의 우직한 성정만큼이나 단단했지요. 이튿날 새벽 봉식은 보찜을 꾸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노파의 아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식이 길을 떠난 것은 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여보,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 테니. 그래, 자네도 조심하게. 석첨지가 무슨 낌새를 챌지 모르니 어머니 일은 각별히 숨기게. 봉식은 아내의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보찜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노파가 일러준 옛 도성에 대감 집안을 수소문하기 위해서였지요.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봉식은 가진 것이 없어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웠지요. 그래도 봉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여러 날을 걸어 도성에 다다른 봉식은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혹시 3년 전에 화를 입은 어느 대감댁을 아십니까? 영모의 누명을 쓰셨다는. 사람들은 봉식을 경계했습니다. 영모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릴 것이 못 되었으니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봉식은 한 늙은 서생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그 대감 댁과 연이 있었다는 노인이었지요. 윤대감 댁을 말하는 게로군.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리 곧고 어지신 분이 억울하게 화를 입으셨으니 온 장안이 다 알았다네. 그 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허나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지. 봉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댁 자제분은요? 아드님이 계셨다던데. 아, 윤진영 도령 말인가. 노인의 얼굴에 뜻밖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도령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더군. 이에 봉식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는 게야. 그런데 얼마 전 조정에서 그 억울한 죄를 다시 살펴보고는 도령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다지 뭔가. 그뿐인가 도령이 벼슬까지 얻어 도성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일세. 봉식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노파가 죽었으려니 여기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왔다니 말입니다. 그 도령을 어디 가면 뵐 수 있습니까? 글쎄, 도령이 벼슬을 얻은 뒤로 어사가 되어 마침 이 아랫역 고을들을 두루 살피러 내려와 있다더군. 어명을 받든 몸이라 지방 수령들도 함부로 못하는 자리라지. 한데 자네가 무슨 연으로 도령을 찾는가? 봉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라면 믿어도 될 듯했지요. 실은 도령의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정경 부인마님께서 살아 계시단 말인가? 정경 부인이요? 이번엔 봉식이 놀랐습니다. 노파가 그저 대갓집 안주인이라고만 했지. 그런 높은 봉작을 받은 분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네. 윤 대감께서 정승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그 부인이시면 정경 부인이 아니신가? 그 마님께서 화를 입으신 뒤 실성하여
어디론가 사라지셨다 하여 다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살아 계셨구먼. 샀어. 봉식은 그제야 자기가 2해 동안 모신 노파가 얼마나 귀한 분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정승의 부인 정경 부인마님. 그런 분이 거린이 되어 제 집 문 앞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어르신, 그 도령을 꼭 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일러 주십시오. 이 근방 고을 관아에 들러 계실게야. 어사 나리를 찾으면 될 걸세. 허나 조심하게. 자네 같은 시골 사람이 관아를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으니. 봉식은 노인에게 거듭 절하고는 곧장 관아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문은 높고 위험이 있었지요. 문지기가 봉식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저 윤진영 어사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기니 여쭐 말씀이 어사 나리를 너 같은 촌뜨기가 무슨 보릴로. 문지기는 코웃음을 치며 봉식을 밀쳐냈습니다. 봉식은 몇 번이나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봉식은 결국 관아 앞을 서성이며 진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어서 도령을 만나야 할 텐데. 봉식은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시골의 그 초가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그 무렵 도성의 어느 관아에서는 한 젊은 관원이 밤늦도록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영이었습니다. 30살, 훤칠한 키에 눈빛이 서늘한 사내였지요. 3년의 모진 귀양살이가 그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 눈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신원이 회복된 뒤 조정에서는 그에게 어사의 소임을 내려 아랫역 고을의 민정을 살피게 하였지요. 어명을 받든 어사는 지방 수령이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영이 이 일대에 내려와 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진영의 손에는 반쪽으로 쪼개진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누어 가졌던 그 가락지였지요. 진영은 그것을 밤마다 어루만지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진영은 나직이 입조렸습니다. 신원이 회복되어 도성으로 돌아온 뒤 진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정경 부인마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아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실 것이야. 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집안을 무너뜨린 그 원흉을 찾아 벌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찾는 것, 그것이 진영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진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 청직이 석가놈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그자가 꾸민 위조 문서는 감쪽 같아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진짜 인장만 있다면 그 문서가 위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으련만. 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인장이 어디에 있는지 진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니고 사라지셨다는 것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지요. 바로 그 인장이 지금 이 순간 어느 시골 초가의 노파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파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진영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봉식이 떠난 시골 마을에서는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첨지, 아니 석주가 봉식네 집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미친 노파 말이다. 나를 보고 그리 떨었다지. 석주는 신복 칠성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원래 윤씨 가문의 하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한 뒤 석주를 따라온 자였지요. 예, 나리. 봉식이 내가 거둔 그 노파가 나리를 보고 사색이 되어 떨었다 합니다. 석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칠성한 노파가 어찌 나를 알아본단 말이냐.
혹시 석주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3년 전 몰락한 윤 씨 가문에서 호련히 사라진 정경 부인. 설마 그 노파가 칠성아, 내가 윤 씨 댁에 오래 있었으니 그 마님의 얼굴을 앓터 가서 그 노파를 몰래 살펴보고 오너라. 예. 나리. 칠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칠성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칠성은 비록 지금 석주의 밑에 있었지만 옛 주인 윤 대감 내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먹고 살 길이 없어 석주를 따랐을 뿐이었지요. 설마 정경 부인마님이실까? 칠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봉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봉식네 집에서는 연실이 홀로 노파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해 질 무렵이었지요. 연실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담 너머에서 집안을 엿보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연실이 소리치자 인기척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연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노파를 방 안 깊숙이 모셨지요. 어머니, 아무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어요.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석가노미 낌새를 챈 개로구나. 바깥은 어느새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연실과 노파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이 작은 초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봉식네 집에 다다른 것은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칠성은 나무꾼 행세를 하며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나와 앉은 노파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요.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분은 세월에 얼굴이 상하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칠성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분은 틀림없는 정경 부인마님이셨습니다. 옛 주인 윤대감의 부인, 칠성이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그 마님 말입니다. 칠성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님 살아 계셨군요. 어쩌다 저리 초라한 모습으로. 칠성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지금 석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석주에게 알려야 하는 처지였지요. 칠성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칠성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고하면 석가노미 마님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고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고. 칠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옛 주인에 대한 의리와 제 목숨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지요. 이튿날 칠성은 결국 석주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실대로 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그 노파를 살펴보았사온데 그저 실성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마님과는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거짓을 고했습니다. 옛 주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석주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닮은 구석이 없다. 석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칠성아,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가 지금 내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칠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내가 옛 주인을 못 잊는 것을 내 모를 줄 아느냐. 하나 잘 생각하거라. 그 윤씨 집안은 이미 망했다.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나뿐이야. 만약 내가 나를 속인다면. 석주는 말끝을 흐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칠성은 몸을 떨었지요. 결국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그 노파가 정경 부인마님이 맞는 듯하옵니다. 석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는 그의 얼굴에 초조한 빛이 스쳤지요. 그 여편네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하필 이 마을에. 만약 그 여편네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연다면 내가 꾸민 일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아닌가. 석주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아직 그 전에 손을 써야 해. 그 여편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석주는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은 좋은 낯으로 접근하기로 했지요. 그날 오후
석주는 몸소 봉식네 집을 찾았습니다. 쿠덕한 부자 행세를 하며 말입니다. 이복의 안주인, 내가 딱한 소문을 들었네. 석주는 연실 앞에서 근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실성한 노인을 거두어 고생이 많다지. 저 가난한 살림에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내가 그 노인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 편히 모실까 하네. 우리 집이야 곳간도 넉넉하고 노인 하나쯤 모실 사람도 많으니 말이야. 겉으로는 더없이 인자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어제 집을 엿보던 그 인기척, 그리고 오늘 갑자기 찾아온 석첨지. 연실은 직감했습니다. 이 자가 어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이구 첨지 어른, 마음은 감사하오나. 연실은 애써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저 어머니는 저희를 자식으로 여기셔서 저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하십니다. 낯선 곳에 모시면 되레 병이 도지실 거예요. 저희가 힘들어도 끝까지 모시는 것이 도리인 듯하옵니다. 석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런가. 하나 자네들 형편에 노인을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 곡식이라도 좀 보태줄 테니.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석주는 더 권하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고분고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렸다. 그렇다면 별 수 없지. 석주는 제 집으로 돌아와 칠성을 불렀습니다. 그 여편네가 순순히 노파를 내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좋은 낯으로는 안 되겠어. 석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칠성아, 사람을 몇 풀어라. 밤이 이슥해지거든 그 초가로 가서 노파를 조용히 데려오너라. 봉식이 그놈은 집을 비웠다 하니 계집 하나쯤 어렵지 않을 게야. 그리고 그 여편네가 지녔다는 물건이 있거든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오너라.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이 그 노파를 데려다 어찌하시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석주는 서늘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칠성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옛 주인을 제 손으로 잡아 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칠성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이 손으로 마님을. 칠성은 물러나오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서슬 앞에서 칠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요. 한편 석주가 돌아간 뒤 연실은 노파를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자가 어머니를 데려가려 해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얘야, 나 때문에 너희가 화를 입을까 두렵구나.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여보만 어서 돌아오시면. 바로 그 무렵 도성의 봉식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관아 앞에서 사흘을 서성인 끝에 봉식은 드디어 진영이 관아를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식은 앞뒤 잴 것 없이 달려가 진영의 앞에 엎드렸지요. 나리, 윤진영 어사 나리이시지요. 소인, 기니 아를 말씀이 있어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진영의 수하들이 봉식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했지요. 진영은 남루한 봉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 보아라. 나리의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진영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뭐라? 정경 부인마님께서 소인의 집에 살아 계십니다. 2해 동안 소인 내외가 모셔왔습니다. 진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이 스쳤지요. 내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다고들 하였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냐. 봉식은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 결코 거짓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늘 저고리 앞섭을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그 안에 옥으로 된 도장을 감추고 계셨지요. 손바닥만 한 옥 도장 말입니다. 진영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인장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님께서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늘 그것을 어루만지며 우셨지요. 그 말에 진영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갔습니다. 진영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누어 가졌던 바로 그 가락지 말입니다. 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반쪽을 어머니께서 지니고 계신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3년을 그리던 어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니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구나. 진영은 봉식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두 해나 모셨단 말이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어서 어머니께 가자. 봉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말을 몰아시골 마을로 향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닿기도 전에 석주의 마수가 먼저 그 초가를 덮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쁨도 잠시 가장 어두운 밤이 부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달도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연실은 노파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봉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병든 노파와 연실 둘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실은 온몸이 곤두섰지요. 거기 누구요? 대답 대신 살인문이 우지끈 부서졌습니다. 검은 그림자 여럿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석주가 보낸 무리였습니다. 그 맨 앞에 괴로운 얼굴을 한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웬 놈들이냐? 남의 집에 이 밤중에. 연실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그 노파를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다치지 않게 해주마. 안 돼. 어머니는 못 데려가. 연실은 노파를 감싸 안고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힘으로 여러 사내를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사내들은 연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실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놓아라. 연실은 다시 일어나 사내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 뒤에 서 있던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칠성은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노파를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흐리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위기의 순간에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얘야, 연실아. 노파는 끌려가면서도 연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제 저고리 앞섭해서 무언가를 꺼내 쓰러진 연실의 손에 꼭 쥐어주었지요. 옥으로 된 인장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다오. 이것이 있어야 우리 대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봉식이가 오거든. 반드시. 노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들이 노파를 우악스럽게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연실은 사내들을 쫓으려다 손안에 쥐어진 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연실은 사내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부엌 아궁이 앞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러고는 인장을 아궁이 안잿더미 속 깊숙이 파묻었지요. 캄캄한 어둠과 아수라장 속이라 사내들은 그 짧은 몸짓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녀자가 어딜 기어가느냐? 한 사내가 연실을 발로 밀쳐냈습니다. 연실은 마당에 나뒹굴며 이마를 크게 부딪혔지요.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들은 노파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실은 피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흐느꼈지요. 어머니. 칠성은 그 광경을 참아 더 볼 수 없어 무리의 맨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를 끌고 간 석주는 노파를 제 집 깊은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이제야 잡았구나. 이 지긋지긋한 여편네. 석주는 갇힌 노파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노파는 곳간 바닥에 쓰러진 채 석주를 노려보았지요. 석가 이놈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우리 대감을 그리 모함하고 이제는 나까지 하늘. 하하. 하늘이 밥 먹여주더냐. 석주는 껄껄 웃었습니다. 마님,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소. 대감은 이미 죽었고 재산은 다 내 것이 되었소. 마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실성한 늙은이의 헛소리로 여길 뿐이요. 한데 석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님이 지녔다는 그 인장은 어디 있소? 진짜 인장 말이오. 그것만 없애버리면 이제 나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노파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인장은 이미 연실이 감춘 뒤였으니까요. 석주가 아무리 다그쳐도 노파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센 여편네가 좋다. 곳간에 처박아 두면 제풀에 불겠지. 석주는 노파를 곳간에 가둔 채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봉식네 집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요. 인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내들은 방과 세간을 다 헤집었지만 설마 그 귀한 인장이 부엌 아궁이 잿더미 속에 묻혀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어둠을 뚫고 말을 달려온 봉식과 진영이 마을에 다다른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부서진 살인문을 본 봉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보, 연실아. 봉식은 미친 듯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 흘리며 쓰러진 연실이 있었지요. 여보, 정신 차리게. 봉식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연실은 힘겹게 눈을 떴지요. 여보 오셨군요. 어머니가 끌려가셨어요. 석첨지가 뭐라고? 봉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곁에 선 진영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지요. 어머니께서 그자에게 끌려가셨단 말입니까? 진영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을 그리던 어머니를 코앞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연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 잿더미 속에 손을 넣어 재를 뒤집어 쓴 옥 인장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 어머니가 끌려가시면서 제게 주셨어요. 저놈들이 집을 다 뒤졌지만 제가 이걸 아궁이 재 속에 숨겨서 이것만은 지켜냈어요. 이것이 있어야 대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진영이 그 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지요. 이것이 우리 집안의 진짜 인장이구나. 어머니께서 목숨처럼 지켜오신. 진영은 인장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절망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원수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봉씨가, 그자가 석첨지라는 자가 어디 사느냐? 바로 이 마을의 큰 기와집입니다. 하지만 날이 그자는 종을 여러 거느리고 관아와도 연이 닿아 있습니다. 함부로 쳐들어갔다가는. 봉식의 말에 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영이 비록 어명을 받든 어사라 하나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원수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으니 섣불리 쳐들어갔다가는 그자가 어머니를 해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석주가 관아를 끼고 있으니 명분과 증거 없이 나섰다가는 어사가 사사로이 사람을 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이 밝자 석주는 먼저 손을 썼습니다. 제 발이 저린 자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법이지요. 석주는 고을 관아에 사람을 넣어 봉식 내외를 무고한 것입니다. 봉식이 내외가 실성한 노인을 꿰어 남의 재물을 노렸소. 그 노파를 앞세워 나 석첨지의 재산에 흠집을 내려 하기에 내가 그 노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봉식이 내외야말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요. 석주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온 고을이 석첨지를 후덕한 부자로 여기고 봉식 내외를 미친 노파나 끼고 사는 미련한 것들로 여겼으니까요. 봉식이 관아로 달려가 간밤에 저자의 무리가 살인문을 부수고 어머니를 끌고 갔소. 내 아내가 매를 맞아 피를 흘렸소 하고 항변했지만 매수된 아전은
콧방 귀만 뀌었습니다. 증좌가 어디 있느냐? 부서진 문짝 하나로 석첨지 어른을 무고하려 드느냐? 관아에서는 도리어 봉식 내외를 잡아들이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이 소식을 들은 봉식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도둑놈이 되래 매를 든단 말입니까? 교활한 놈이로구나. 진영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진영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어사의 직권으로 석주를 잡아들이려면 그자의 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했지요. 인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자가 그 인장이야말로 가짜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자의 손에 있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고 어머니는 원수의 손에 있고 부부는 상처 입고 쓰러졌으며 관아마저 원수의 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실은 봉식의 품에서 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가 어머니를 못 지켰어요. 제 손으로 어머니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닐세, 임자.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이 인장을 목숨 걸고 지켜내지 않았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낸 게야. 봉식은 아내의 상처를 제 옷고름으로 싸매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반드시 어머니를 되찾아 오겠네. 그리고 저 도둑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겠어. 우리가 2해 동안 어머니께 떠먹인 그 밥 한 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네. 봉식은 피 흘리는 아내를 끌어안고 진영은 어머니의 인장을 움켜쥔 채 세 사람은 그 어두운 새벽을 견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봉식은 상처 입은 아내를 뉘어놓고 홀로 마당에 앉아 밤을 지새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원수의 손에 있고 관아마저 원수의 편이었지요. 가진 것 없는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괜한 일에 나선 것일까? 그저 미련한 짓이었을까? 봉식의 마음속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래전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금 귓가에 울렸지요. 봉식아, 귀한 사람은 비단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란다. 굶은 이 앞에 내미는 밥 한 술, 그것으로 사람의 값이 가려지는 법이니라. 봉식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가슴에 사무쳤지요. 그렇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사람의 값을 가르쳐 주신 게야. 찬밥 한 술로 사람을 살린 것이 우리요. 2해를 어머니라 모신 것이 우리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봉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나리, 소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봉식은 진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석첨지의 무리 중에 칠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를 끌고 갈 때도 그 무리에 있었지요. 한데 그자의 얼굴에는 차마 어쩌지 못하는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칠성이라면 우리 집안의 하인이었던 그 칠성이 아니냐? 예, 나리께서 그자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어린 시절 나를 업어 키운 자다. 집안이 망한 뒤 흩어졌는데 그자가 석가 노매 밑에 있었구나. 진영은 무릎을 쳤습니다. 봉식아, 내 말이 옳다. 칠성이 아직 예정을 잊지 않았다면 그자를 통해 석가 노매 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게다. 그자야말로 위조의 전모를 아는 산증인이니. 그날 밤 봉식은 홀로 석주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홀로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칠성이 물을 기르러 나오자 봉식은 조용히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칠성 어른, 놀라지 마십시오. 소인은 봉식입니다. 정경부인마님을 모시던. 칠성이 흠칫 물러섰습니다. 자, 자네가 어찌 여길. 어른, 소인이 다 압니다. 어른께서 옛 주인을 못 잊어 괴로워하시는 것을요. 어젯밤 어머니를 끌고 가실 때 어른의 눈에 흐르던 눈물을 소인이 보았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른,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마님의 아드님 윤진영 도령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도련께서 어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이 살아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어른, 옛 주인의 은혜를 갚으실 때가 왔습니다. 마님을 구하고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칠성은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눌러 담았던 죄책감과 의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이윽고 칠성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죄 많은 목숨 어찌 살아야 할지 몰랐네. 도련님께서 살아 계시다니 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님을 구하겠네. 석가놈의 죄상을 이 칠성이 낱낱이 증언하겠네. 봉식은 칠성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마침내 위조의 산증인을 얻은 것입니다. 이튿날 진영은 움직였습니다. 진영은 이곳 고을 관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석주에게 매수된 관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영에게는 어명을 받든 어사의 직권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지방 수령이 손대지 못하는 임금을 대신한 권한이었지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주가 어머니를 인질 삼고 있는 한 함부로 칠 수 없었으니까요. 봉씨가 칠성이 아직 석가의 집 안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날이 칠성 어른이 곧 간 열쇠가 어디 있는지 하였습니다. 진영은 어사의 직권으로 인근 역참의 역졸과 군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봉식이 앞장서고 진영이 군교들을 이끌어 석주의 집을 덮쳤지요. 안에서는 칠성이 미리 곧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진영이옵니다. 곧간 문이 열리자 진영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3년을 그리던 어머니를 마침내 제 품에 안은 것입니다. 봉식은 그 곁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석주는 잠결에 봉변을 당해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이튿날 어사 윤진영은 직접 국문을 열었습니다. 매수된 고을 아전들은 감히 어사의 섰을 앞에 나서지 못했지요. 마당에는 오랏줄에 묶인 석주가 꿀려 있었고 그 곁에는 봉식과 연실, 칠성, 그리고 부축을 받고 선 정경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3년을 뻔뻔하게 살아온 자였으니까요. 어사 날이 이 무슨 억울한 일이옵니까? 저 윤진영이라는 자는 죄인의 자식이 아닙니까? 아비의 원한을 갚겠다고 사사로이 저를 잡아들인 것이니 이야말로 어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옵니다. 석주는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보십시오. 이 문서에 윤대감의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사옵니다. 대감께서 생전에 제게 전답을 파신 증좌이옵니다. 저 자들이 내미는 인장이야말로 훔쳐온 가짜일 것이옵니다. 석주는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진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지켜보던 봉식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절이 뻔뻔하게 나오니 자칫 진실이 뒤집힐 판이었습니다. 석주는 한술 더 떠 매수해 둔 고을 향리 하나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저 향리가 증인이옵니다. 봉식이 내외가 실성한 노파를 사주하여 소인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저 향리가 다 아옵니다. 향리는 석주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봉식이 내외가 재물을 탐하여 봉식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사 날이 저자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간밤에 저자의 무리가 살인문을 부수고 어머니를 끌고 갔사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막다가 매를 맞아 이마가 찢어졌사옵니다. 여기 부서진 살인문과 제 아내의 상처가 그 증좌이옵니다. 연실이 이마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붉은 자국이었지요. 마을 사람 몇도 간밤에 소란을 들었노라 나섰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거짓을 고하던 향리도 어사의 서슬과 여러 증언 앞에서는 이내 무릎을 꿇고 실토했지요. 죽여주십시오. 어사 날이 소인이 석첨지에게 돈을 받고 거짓을 고했사옵니다. 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수해 둔 증인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가야, 내가 그 문서의 인장이
진짜라 하였겠다. 좋다. 그렇다면 가려보자. 진영은 어머니가 지녀온 진짜 인장과 관아에 남아있던 윤 대감 생전의 공문서들을 함께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시오. 우리 아버님께서 벼슬에 계실 적 관아에 올린 문서마다 이 인장이 찍혀 있소. 그 인형과 어머니께서 지녀오신 이 인장을 맞대어 보시오. 획 하나 틀림없이 같소이다. 과연 관아 문서의 인형과 진영의 인장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대대로 관아 기록에 남은 것이니 그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증좌였지요. 이제 저자의 매매 문서를 보시오. 석주의 문서에 찍힌 인장은 진짜를 흉내냈을 뿐 획의 굵기와 삐침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어느 것이 가짜인지 삼척동자라도 알아볼 지경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진영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조정의 법도에 전답을 사고 파는 문서에는 반드시 증인과 문서를 대신 써 준 필집이 있어야 하오. 한데 저자의 문서에는 그 이름들이 죄다 이미 죽은 자이거나 있지도 않은 자들이오. 이것이 위조가 아니고 무엇이오. 석주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발판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칠성이 앞으로 나섰지요. 어사나리 소인이 그 위조의 전모를 다 아뢰겠나이다. 소인은 윤씨 가문의 하인이었다가 집안이 망한 뒤 석가의 밑에 있던 칠성이라 하옵니다. 석주는 칠성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칠성이 내 놈이 저 석가 놈이 윤대감께 없는 영모의 죄를 씌워 모함하였고 대감이 돌아가시자 매매 문서를 위조하여 가문의 전답을 통째로 빼돌렸사옵니다. 그 가짜 인장을 새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증인으로 적어 넣은 것을 소인이 곁에서 다 보았사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이제 그 죄를 씻고자 낱낱이 아뢰옵니다. 제 신복이었던 자가 등을 돌려 위조의 전모를 증언하니 석주에게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나는 억울하오. 석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제물로 어사를 회유하려 눈치까지 보냈지요. 하지만 물증과 증인이 산더미 같으니 그 발악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저 간악한 자를 보아라.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발뺌을 하는구나. 진영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석가는 들어라. 너는 주인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재물을 빼앗았으며 이제와 무고한 백성까지 죄인으로 몰고 관아를 매수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진영은 석주를 옥에 가두고 그 죄를 조정에 낱낱이 아뢰어 국법으로 처결하게 했습니다. 석주에게 돈을 받고 거짓을 고한 향리와 매수된 아전들도 함께 벌을 받았지요. 빼앗겼던 윤씨 가문의 재산은 모두 되돌려졌고 무고로 몰렸던 봉식 내외의 억울함도 깨끗이 풀렸습니다. 끌려나가는 석주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 재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모은 것인데. 하지만 그를 두둔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때 그의 곳간에서 곡식 되박이나 얻어먹으며 그를 후덕하다 칭송하던 자들조차 이제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주가 그리 재물을 탐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문을 삼켰건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랏줄과 죄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고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석첨지가 그런 흉악한 도둑놈이었다니. 벼락부자라더니 그 재물이 다 남의 피눈물이었구먼. 봉식이 내외가 거둔 그 노파가 정승댁 정경부인마님이셨다는 게야. 저 미련한 줄로만 알았던 봉식이 내외가 알고 보니 참으로 고든 사람들이었구먼.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을 두 해나 거두다니. 우리는 흉내도 못 낼 일이지. 한때 봉식 내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봉식 내외를 두고 험담하던 안악들도 이제는 그 부부의 이름을 칭송하기 바빴지요. 세상 인심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봉식과 연실은
그런 칭송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되찾고 그 한을 풀어드린 것만으로 좋겠으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정경 부인은 아들 진영과 마주 섰습니다. 진영은 품에서 반쪽 옷가락지를 꺼냈지요. 정경 부인도 떨리는 손으로 제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반쪽을 맞추니 하나의 온전한 가락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영아, 내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이 어미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어머니께서야말로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소자가 불효하였습니다. 소자가 진작 어머니를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이 어미가 정신을 놓아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떠돌았으니 허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저 착한 부부를 만나 목숨을 부지하였구나. 모자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3년의 이별이 그 긴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지요. 지켜보던 이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윽고 정경 부인이 봉식과 연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지요. 봉식아, 연씨라,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 것은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게다. 실성한 거린을 두 해나 친어머니처럼 모신 너희의 은혜를 내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진영도 봉식 내외 앞에 정중히 예를 표했습니다. 두 분은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영은 봉식 내외에게 큰 재물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손을 저었지요. 아닙니다. 나리, 저희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재물을 바라고 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경 부인이 봉식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봉식아, 그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은혜를 갚는 것은 베푼 자의 도리가 아니라 받은 자의 도리란다. 너희가 내게 밥 한 술의 정을 베풀었으니 내가 그 정을 갚는 것이 마땅한 이치야. 그러니 사양하지 말거라. 봉식과 연실은 그 말에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 봉식 내외가 평생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진영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비 윤 대감의 억울한 이름도 조정해서 깨끗이 씻겼지요. 진영은 봉식 내외를 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부모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요. 하나는 그 어머니를 살려주신 봉식이 내외일세. 진영은 봉식을 친형처럼 연실을 친누이처럼 여겼습니다. 두 집안은 그렇게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졌지요. 세월이 흘러 봉식과 연실에게도 마침내 귀한 자식이 생겼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정경 부인의 손에 안겨드렸지요. 자식 없던 부부와 자식 잃을 뻔한 노모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오순도순 살아갔습니다. 한겨울 문 앞에 쓰러져 밥 한 술을 구걸하던 그 초라한 노파는 이제 손자를 품에 안은 인자한 정경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고든 마음 하나로 노모를 지켜 낸 부부가 함께였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걸친 옷이나 쌓은 재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이 앞에 선뜻 내미는 밥 한 술,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 가려지는 법이었지요. 봉식 내외는 그 이치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밥 한 술의 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